저는 이 그림을 그린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림을 그리기는커녕 하루 한 끼를 먹는 것조차 간절한 소원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무산 탄광촌에서 태어났습니다. 한때 우리 집안은 무산의 모범 노동자 가족이라 불렸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3대가 탄광에서 일했고 아버지는 당에서 주는 표창장을 여러 번 받았어요. 우리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고 수령님께 충성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밤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진수야, 우리 이제 여기서 나가야 한다. 그날 밤 우리 가족과 마을 사람 11명은 어둠 속에서 두만강을 향해 걸었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순찰대의 총소리가 들리는 국경을 향해서요. 그때 제 나이 12살이었습니다.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 일 수도 있겠구나. 발밑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고 뒤에서는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입을 막으며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소년이 어떻게 죽음의 국경을 넘어 자유를 찾았는지, 그리고 왜 붓과 마이크를 들고 세상의 진실을 외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날 밤 두만강 얼음 위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벽에는 아버지가 받은 표창장이 여러 개 걸려 있었습니다. 모범 탄광 노동자, 사회주의 경쟁 우승자, 천리마 작업반장.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은 무산 탄광에서 3대째 일해온 노동자 가족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집은 탄광촌에서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공로 덕분에 배급도 제때 나왔고 명절이면 돼지고기 배급도 받을 수 있었죠. 저는 학교에서 소년단 활동을 열심히 했고 형은 김일성 종합대학에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중반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급이 끊겼다. 처음에는 일주일, 한 달, 그리고 석 달이 지나도 배급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탄광에 출근했지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장이 멈췄고 전기도 하루에 2~3시간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산에서 나무 껍질을 벗겨왔습니다. 그걸 삶아서 죽처럼 만들어 먹었는데 입에 넣으면 목구멍이 따끔거리고 쓴맛이 났습니다. 그래도 배를 채울 수 있다면 뭐든 먹어야 했습니다. 형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21살 청년이 열흘 만에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기침이 심해지더니 어느 날 밤 결국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사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병원도 문을 닫았으니까요. 형님, 형님. 제가 아무리 흔들어도 형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21살 청년이 굶어서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를 수 없었습니다. 관을 구할 수도 없었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굶주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와 동네 어른들이 간신히 널빤지를 구해 형을 묻었습니다. 그 뒤로 마을에는 장례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옆집 아저씨, 뒷집 할머니, 같은 반 친구들. 겨울이 되면 아침마다 누군가 얼어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거리에는 꽃제비라 불리는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10살이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2년째 되던 해였죠. 학교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도 배가 고파서 수업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버지의 표창장은 여전히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 쪽지로는 배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충성심으로는 가족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굶어 죽어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반동 가족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어느 날 밤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강을 건너기로. 형이 죽고 석 달 뒤 아버지가 밤중에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안에 돌아온다. 절대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만 있어라.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것을요. 당시 우리 마을에서는 몰래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가면 쌀이 있고 일거리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죠. 목숨을 걸고서라도 가족을 먹여 살릴 방법을 찾아야 했던 겁니다.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창문 너머로 골목길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동생은 아빠는 언제 와? 라고 물었지만 저도 어머니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이부 요원 2명이 아버지의 양팔을 잡고 우리 집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걸음걸이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김철호는 중국을 밀입국한 죄로 노동단련대에 2개월 수감한다. 보이부 요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씩 문을 열고 구경을 나왔습니다. 누군가의 불행이 내일은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아버지는 끌려가기 전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살아남아라. 노동단련대.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석 달 뒤 돌아온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체중은 10kg 이상 빠졌고 등은 구부정하게 굽었으며 손과 발에는 동상으로 썩어 들어간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그저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가끔 밤에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야, 우리는 잘못된 곳에 태어났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봤다. 사람들이 새끼를 다 먹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불이 밤새도록 켜져 있는 걸.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굶어 죽고 있잖니? 이게 우리가 배운 낙원이냐? 아버지의 눈에는 이제 충성심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분노였고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고자 하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한다. 이대로는 다 굶어 죽는다. 그날 밤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몰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11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가족 넷, 그리고 마을 사람 7명. 모두 목숨을 걸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탈출 날짜는 한 달 뒤로 정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을 모으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탈출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11명. 우리 가족 넷, 옆집 박 아저씨네 식구 셋, 뒷집 이모네 2명, 그리고 혼자 남은 최할아버지. 모두 굶주림에 지쳐 있었고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밤마다 우리는 한 집에 모여 작은 목소리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불도 제대로 켜지 못했습니다. 이웃이 신고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당시 북한에서는 가족끼리도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배급을 받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서로를 고발했습니다. 국경 순찰대는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교대를 한다. 아버지가 중국에 갔다 온 경험으로 알아낸 정보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 순찰이 가장 허술한 그때가 우리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강물이 얼어붙는 12월 중순이 가장 좋다. 물에 빠질 위험이 없으니까. 박 아저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는 예전에 국경수비대에서 복무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지키던 국경을 이제는 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모았습니다. 중국에 도착하면 안내인에게 줘야 할 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남아있던 마지막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결혼할 때 할머니께 받은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살아야 의미가 있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손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때 12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모두 죽는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진수야, 잘 들어라. 강을 건널 때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누가 넘어져도, 누가 소리를 질러도 그냥 앞만 보고 뛰어야 한다. 알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정말 친구를 버리고 가야 하나? 할아버지가 넘어지면 그냥 두고 가야 하나? 탈출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집을 둘러봤습니다. 할아버지 사진이 걸린 벽, 제가 어렸을 때 그림을 그렸던 작은 책상, 형이 쓰던 낡은 이불. 모든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가져갈 수도 없었고 가져간들 소용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여동생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요. 밤 10시, 우리 11명은 약속된 장소에 모였습니다. 마을 외곽 옥수수밭 끝자락이었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최대한 소지품을 추렸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입을 다물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한다. 모두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기억해라.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두만강을 향해서 목숨을 건 도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마치 우리를 지켜보는 것처럼요. 영하 20도의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옥수수밭을 지나 산길을 걸었습니다. 2시간을 걸어야 두만강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조심했지만 눈 밟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최 할아버지가 중간에 주저앉았습니다. 못 가겠네. 나 없이들 가게. 박 아저씨와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말없이 양쪽에서 팔을 끼고 계속 걸었습니다. 우리는 한 명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 반,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강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검게 갈라진 틈이 보였습니다. 그 밑으로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빠지면 얼어 죽습니다. 건너편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불과 100m도 안 되는 거리였지만 그 거리가 생과 사를 가르는 선이었습니다. 저기 순찰대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300m쯤 떨어진 곳에서 선전등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명의 국경수비대 군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강변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추위에 몸이 떨렸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전등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지금이다. 뛰어! 아버지의 신호와 함께 우리는 얼어붙은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처음 10m는 괜찮았습니다. 얼음이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강 중간쯤 갔을 때 발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천천히, 절대 뛰지 마. 아버지가 급하게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앞서가던 박 아저씨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으악! 박 아저씨가 무릎까지 물에 빠졌습니다. 얼음이 깨지면서 구멍이 생겼습니다. 아저씨 옆에 있던 사람들이 황급히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호각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대가 우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뛰어! 무조건 뛰어! 이제는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라! 거기서! 그리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얼음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바로 옆 얼음에 구멍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여동생을 안고 미끄러지듯 뛰었습니다. 저도 넘어질 뻔했지만 아버지가 제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진수야, 앞만 봐. 앞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50m, 30m, 20m. 드디어 중국 땅이 가까워졌습니다. 강변에 갈대숲이 보였습니다.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모두 갈대숲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그들은 강을 건너올 수 없었습니다. 국경을 넘으면 국제 문제가 되니까요. 저는 그제야 뒤를 돌아봤습니다. 11명 모두 무사했습니다. 박 아저씨의 바지가 얼어붙어 있었고 최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만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여동생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아버지는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강 너머 북한 땅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 형이 묻힌 곳,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 잘 가, 형.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의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우리를 기다린 건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분증도 거주 허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연락해둔 조선족 브로커가 우리를 훈춘 외곽의 한 농가로 데려갔습니다. 낡은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11명이 한 방에 몸을 웅크리고 지냈습니다. 당분간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잡으면 바로 북송시킵니다.
브로커의 말에 우리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북송. 그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탈북자로 적발되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집니다. 거기서는 아무도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돈이 바닥났습니다. 브로커에게 줄 돈, 은신처 비용, 식비. 우리가 가져온 돈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굶어 죽습니다. 아버지와 어른들은 밤에만 몰래 농장 일을 했습니다. 중국인 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받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12살이었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농가 주인이 돼지 우리 앞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요즘 뱀이 너무 많아서 닭이랑 오리를 다 잡아먹어. 골치 아프네. 저는 그 말을 듣고 번뜩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뱀을 잡아오면 돼지 먹이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농가 주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너 같은 꼬마가 뱀을 잡아? 북한에서 자주 잡았습니다. 배가 고파서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뱀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풀숲과 돌무더기 사이를 뒤지며 하루에 5~6마리씩 잡았습니다. 독사를 조심해야 했지만 배고픔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농가 주인은 뱀 한 마리당 1위안을 줬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가 주인의 아들이 제가 종이에 뭔가를 그리는 걸 봤습니다. 오, 이거 잘 그렸네? 이게 호랑이야? 저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종이와 연필만 있으면 무엇이든 그렸습니다. 특히 호랑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재였습니다. 강하고 자유로운 호랑이. 시장에 가면 이런 그림 팔 수 있을 텐데. 중국 사람들 호랑이 그림 엄청 좋아하거든. 그 말에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주말이 되면 농가 주인이 저를 차에 태워 시장에 데려갔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절대 얼굴을 드러내면 안 됐습니다. 시장 구석에 앉아 저는 호랑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싸구려 종이에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었지만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이 그림 얼마야? 10위안입니다. 제 중국어는 서툴렀지만 숫자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첫 그림이 팔렸습니다. 그날 저는 5장을 팔아 50위안을 벌었습니다. 뱀잡이로 일주일에 버는 돈을 하루 만에 번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어머니께 돈을 드렸습니다. 진수야. 어떻게?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2살 아들이 가족 생계를 책임진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시장의 호랑이 소년이 됐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시장에 나가 그림을 그렸고 사람들은 제 그림을 사갔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공안 복장을 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신분증 검사.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림을 챙겨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언제 잡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한 줄타기였습니다. 중국에서의 자유는 가짜 자유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가족이 숨어 지낸 지 8개월째 되던 날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5시 창고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다 나와. 신분증 검사다.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5명의 제복을 입은 경찰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입니다. 신분증 내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분증이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공안들은 우리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탈북자들이구만. 전부 연행한다. 어머니가 여동생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박 아저씨네 식구들도 벌벌 떨었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북송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요. 우리는 공안 차량에 실려 훈춘시 공안국으로 끌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공안국 유치장은 차가웠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있으니 냉기가 뼈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우리 11명은 좁은 방 하나에 갇혔습니다. 일주일 안에 북한으로 송환될 것이다. 공안의 말에 최 할아버지가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만. 여기까지인가 봐.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방법이 있다. 아버지는 간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중국에서 번 돈을 몰래 숨겨두었다는 것을요. 이틀 뒤
한밤중에 간수가 우리 방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히 나와. 빨리.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수는 우리를 뒷문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트럭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 20분 안에 여기서 멀리 떠나야 한다. 우리는 황급히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아버지가 간수에게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 든 돈이 얼마인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우리 가족이 1년 동안 모은 돈 전부였을 것입니다. 트럭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여기서 내려. 저 산 너머로 가면 조선족 마을이 있다. 거기서 새로운 은신처를 찾아. 운전사는 우리를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을 넘고 계곡을 지나고 새벽 안개 속을 헤매며 걸었습니다. 해가 뜰 무렵 우리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선족 교회를 찾았습니다. 탈북자들을 돕는다는 소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에 문이 열렸고 나이든 목사님이 나타났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아버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알고 있습니다. 교회 지하실에 우리를 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따뜻한 방과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평생 숨어 살아야 해요. 제가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체포된 후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목사님이 알려준 루트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하는 겁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더 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열흘 뒤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남쪽으로 베트남을 향해서 진짜 자유를 찾아가는 마지막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중국에서 베트남까지는 버스로 사흘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가짜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조선족 브로커가 만들어준 위조 서류였습니다. 사진만 우리 것이고 이름과 정보는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절대 입을 열지 마세요. 중국어 억양이 이상하면 바로 걸립니다. 브로커의 경고에 우리는 내내 침묵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검문소에서도 우리는 마치 벙어리처럼 지냈습니다. 버스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사람들로 가득 차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좁은 좌석에 11명이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열이 났습니다. 이마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약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며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국경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 검사. 중국 국경 경비대가 버스에 올라왔습니다. 한 명씩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경비대원이 제 얼굴과 사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10초가 1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통과. 경비대원이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저는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한 우리는 하노이 외곽의 한 여관에 묵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탈북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우리처럼 한국으로 가는 길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캄보디아까지 가려면 돈이 더 필요합니다. 브로커가 추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돈은 얼마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일을 구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저도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 발짓으로 일을 배웠습니다. 2달 동안 우리는 베트남에서 돈을 모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캄보디아로 가는 것. 드디어 돈이 모였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트럭에 태웠습니다. 이번에는 화물칸이었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검문소 지날 때 들키면 전부 끝입니다. 트럭 화물칸에는 우리 외에도 다른 탈북자들이 있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숨어 있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안은 어두웠고 공기는 탁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10시간을 그렇게 견뎠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었습니다.
물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참았고 어른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드디어 트럭이 멈췄습니다. 다 내려요. 여기가 캄보디아입니다. 화물칸 문이 열리자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우리는 그곳에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브로커가 한국 대사관과 연락을 취하는 동안이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내일 대사관으로 갑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1년하고도 2달.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에서 끝없이 도망치고 숨고 두려워하던 날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대문 앞에서 아버지가 벨을 눌렀습니다.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보호를 요청합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그 순간 어머니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최 할아버지도 박 아저씨도 모두가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1년 넘게 걸린 여정, 수천 킬로미터의 도주, 수없이 많은 죽음의 순간들을 지나 드디어 자유에 도달한 것입니다. 2001년 9월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1년 4개월의 여정 끝에 우리는 드디어 대한민국에 온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나라에 온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국정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탈북자가 맞는지 간첩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언제 출발했습니까? 어떤 경로로 왔습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자유로운 곳에 왔는데도 여전히 신문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우리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받는 곳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어를 다시 배우고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웠습니다. 은행 계좌를 만드는 법, 지하철을 타는 법, 휴대전화를 쓰는 법.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자유였습니다. 진짜 자유. 밤 12시에 나가도 됩니다. 아무도 제재하지 않아요. 인터넷으로 뭐든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대통령 비판에도 잡혀가지 않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갇혀 살던 제게 이 자유는 너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우리 가족은 경기도의 한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시작하는 새 삶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지만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은 적었고 승진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학교에 갔습니다. 14살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야, 북한에서 왔다며? 진짜 굶어 죽는 사람 봤어? 김정일 진짜 봤어? 키 작다며? 아이들의 질문은 호기심이었지만 제게는 상처였습니다. 저는 구경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공부도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수학, 과학은 한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어는 아예 처음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점점 학교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방황하는 10대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진수야,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하니? 형은 배우지 못하고 죽었어. 너는 배울 수 있어. 공부할 수 있어. 그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아니?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그렸던 호랑이를, 자유로운 호랑이를. 그림을 그리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 16살,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1년 뒤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림 재능 있다.
대학 가봐. 학원 선생님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꿈을 꿨습니다. 화가가 되는 꿈을요. 2005년 저는 서울예술대학교 미술과에 지원했습니다. 포트폴리오에는 북한 풍경, 두만강, 중국 시장, 자유의 의미를 담은 그림들을 넣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저는 울었습니다. 형, 나 대학생 됐어. 형이 가고 싶었던 대학, 내가 대신 갈게. 제 삶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제 이야기를 그림으로 말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대학 생활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습니다. 캔버스 위에 북한을 그렸습니다. 굶주린 아이들, 공개처 형장, 두만강의 얼음, 그리고 자유를 향해 뛰는 사람들.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두운 그림만 그려? 좀 더 밝은 주제는 없어?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였고 여전히 북한에 갇혀있는 2,500만 명의 이야기였으니까요. 2014년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에 지원해보라고 했습니다. 너 이야기가 있잖아. 그걸 랩으로 해봐. 저는 랩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 쌓여있던 이야기들, 분노들, 슬픔들을 토해낼 방법이 필요했으니까요. 오디션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랩으로 풀어냈습니다. 12살 겨울밤 두만강을 건넜지. 형은 굶어 죽고 난 살아남았지. 자유를 찾아 1년을 도망쳤어. 이제 마이크 잡고 진실을 외쳐. 심사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관객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합격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탈북 래퍼로 알려지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SNS에는 응원과 비난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진짜 감동받았어요. 탈북자 팔아먹네. 북한 사람들을 위해 계속 말해줘요.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거 아냐? 상처받기도 했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방송에서 탈락한 후에도 저는 계속 음악을 만들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주제는 자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전시장에는 북한 풍경 연작, 탈북 과정을 담은 그림들, 그리고 한국에서의 정착 과정을 담은 작품들이 걸렸습니다. 가장 큰 그림은 두만강을 건너는 11명의 실루엣이었습니다. 전시회에 온 한 할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손자가 북한에 있어요. 20년 전에 헤어졌는데 아직도 살아있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할머니의 손을 잡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그림이, 제 음악이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증언이고 기록이고 살아있는 역사라는 것을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 인권을 다룬다는 이유로 전시회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이다, 너무 자극적이다는 이유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제가 과장한다고, 거짓말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어떤 날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형을, 굶어 죽은 마을 사람들을, 아직도 북한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나는 증인이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하겠는가. 2025년 지금도 저는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서울 홍대 앞 작업실에서 매일 캠퍼스 앞에 앉습니다. 북한 인민의 고통을, 자유의 소중함을,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그립니다. 제 꿈은 하나입니다. 언젠가 북한이 자유로워지는 날 제가 평양 거리를 걸으며 그림을 그리는 것. 더 이상 공포와 굶주림이 아닌 자유롭고 행복한 북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는 것. 그날이 올까요?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올 것이라고. 그때까지 저는 계속 그릴 것입니다. 붓으로, 마이크로, 제 목소리로. 북한 인민이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12살 소년이 얼어붙은 강을 건너 자유를 찾아온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예술로 진실을 외치는 청년이 된 이야기. 이 영상을 본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곳에는 여전히 2,500만 명이 자유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찾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그 자유를 부디 소중히 여겨주세요. 감사합니다.